네, 일단 공유 파트 구분응서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달리 사례 문제도 많았을 거예요. 일단은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판서 내용, 첫 번째 시간에 한 판서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숙달을 내려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패턴을 계속 익히셔야 합니다. 이 사례 문제는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은 공유 파트는 사례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패턴, 웬만한 패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풀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반복 학습하시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66제 공유물의 부담. 이제 공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이 기출 27회였습니다. 그 이율은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뭐다? 지분의 비율로 합당하겠죠? 그 지분의 비율만큼 세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2번 공유자 이항 1년 이상 전항의 의무를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자, 공유자 사이에 의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지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당연히 합리적인 조항입니다. 다만 출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267조. 우리 배운 거네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어떻게 하는다?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균등하게? 아니죠. 지분의 비율로 이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게 언뜻 직관적으로 어차피 공짜로 얻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게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비율이 직관적으로는 답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분의 비율로. 그리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국가의 소유로 기속된다. 국가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린 지문이다. 어떻게?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자, 강조드렸습니다. 33회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강조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딱 보면 감이 오시죠?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공유 지분회 같은 경우는 뒤로 돌아가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을 해요. 상속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이러한 단서 조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유 지분 자체는 재산권으로서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 재산입니다. 하지만 비교했을 때 합의의 의무는 상속인이 그 포괄해서 내는 틀린 지분입니다. 상속이 원칙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의 대상, 상속이 되는데 합유 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왜냐하면 합유, 제가 기억하려 했죠. 조합재산, 공유와 비교했을 때 뭐랬죠? 동업계약. 동업계약이면 조합이고 조합이면 합유. 이제 하나의 세트를 십시오. 그리고 조합의 성립 요건은 동업계약인데 그 목적에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동업 자체가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자라면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의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게 고려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업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특정된 사람만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 특징이 합의자, 조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원치 않은 사람과 동업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 동업했는데 동업자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예요. 이제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과 계속 동업계획을 유지하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아니다.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뭐였을까? 동업계획을 할 때 누군가 합의자 이름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한다? 그런 약정을 뒀을 경우에만 한다는 겁니다. 그 상속인이 성인이고 충분한 경제적 활동 능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정한 경우에만 이 합의자 사이에서 미리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승계가 됩니다. 자, 대부분 판례를 볼까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은 합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뭐겠죠? 특별한 약정. 누구 사이에서? 합의자 사이에서. 따르면 승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망한 자의 지분은, 그 지분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속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의 단독 소유한다. 3명인데 한 명이 사망하면 2명이 합의로 기속되고 2명이면 단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이한 경우는 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등기부 합의와 관련된 등기부를 한번 보세요. 하면 합의자 A, 합의자 B, 합의자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분은 별도로 기재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와 관련해서는 지분의 비율로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합의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의문점 생기면 바로 합의가 어떻게 등기가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책으로 보기 힘드시면 아마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이 파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알고 싶으시면 그 검색을 하십시오. 등기 처리 업무 지침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 청구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의 분할 청구 복습할게요. 어디서 배웠죠? 판결. 어디죠?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 공용징수 판결. 판결이 이행 판결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아니다. 뭐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을 예로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기억나십니까? 그거 관련해서 기출문제는 뭐였었죠?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187조의 판결에 해당되어 등기 없이, 즉 등기 없다는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할까? 그게 질문이었죠. 근데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었다. 왜냐하면 조정은 확정 판결, 판사님이 판결 땅땅땅 내리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법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은 가지각색이에요. 예컨대 누군가에게 단독을 소유시켜주고 공유 지분을 분할받지 않는 현물로, 그러니까 땅이라면 받지 않는, 돈만 받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겠죠. 누구누구한테 이걸 다 주고 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준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동시행 관계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행으로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넘겨준다. 그렇게 되면 단독으로 된다는 얘기는 동시에, 자, 갑과 을이 있어요. 근데 2분의 1씩 2분의 1씩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했어요. 공유에서. 처음에는 이 분할을 나눌까 했는데 협의가 돼서 갑이 이 전체를 가지고 갑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을은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겠다. 감정평가를 뭐 통하든. 만약 금액이 정했으면 금액을 쓰면 될 겁니다. 금액을 돈으로 받는 겁니다. 대부분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지분을 넘겨준다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정 결과 이 판결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낼 수도 있거든요. 동시행 판결이라면 이 돈을 줬다는 것도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이런 경우 생각했을 때 과연 조정에 대해서 효력을 180주조에 해당되어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조정에 대해서 비록 법무상 조정은 이론적으로 확정 판결에 효력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는 180주조에 해당되지 않은 별도의 등기가 있어야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좀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이해가 그 두 번째, 이 표현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상속인대사에서 의견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에 되게 분할 청구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약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범위에? 5년 내의 기간으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분할 약정 가능한데 5년 이내 기간에서. 그런데 5년이 끝났어요. 근데 갱신을 또 할 수 있대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참 이게 좀 독특합니다. 법 전문을 민법이라는 어떤 법조문을 비교할 때 이렇게 기간을 제한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갱신한 또 5년 넘지 못한다. 기출이 29회 됐습니다. 실제로 분할급제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럼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34회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년을 넘지 못한다. 이 표현이 이제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항의 공유물 분할의 규정은 215조, 239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기억나죠? 건물의 아파트의 공용 부분입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을 어떻게 분할을 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수가 쓰는 거고. 239조 토지의 경계에 있는 담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유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 토지 경계 서산의 담은 공유로 추정되면 공유 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법문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분할의 방법에 가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분할 청구 소송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분할의 방법은 뭘까? 소송에 갔을 때는 협의가 될 때는 당사자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했을 때 그 분할을 정하는 방법을 기준입니다. 원칙은 현물로 분할해야 합니다. 대부분 공유물 분할은 부동산일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쪼개서 하라는 겁니다. 각자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왜 분할할 수 없냐면 맹지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뒤에 산이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도로에 공로에 접하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게지면 힘들 겁니다. 물론 주의토지 통행권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제3자한테 매각을 고려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손한 것은 도로에 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면적들이 너무 좁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는 뭔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현물 분할 방법입니다. 근데 현물 분할 방법 안에는 단독 명의로 누가 갖고 지분을 자기의 지분 넘겨서 하는 돈으로는 받는 방법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칠대된 건 아닌데 요 정도 문구는 앞으로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 좀 아시면 도움이 될 조항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현물이 원칙이지만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냥 가액이 감소된 게 아니라 앞으로 민법 조문에 금액의 가치가 떨어진다 할 때는 항상 뭐 앞에 현저히
단순히 가액이 감액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가액과 관련되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눈여겨보십시오. 법원은 경매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판사님이 판결문로 경매해서 그 금액을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사자 둘 중 아무나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기출 29에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었으면 누구하고 누구 약정이겠죠? 저당권자와입니다. 저당권자와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 공유 지분권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렇지 않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등기부는 배웠겠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자, 갑구, 을구. 갑인데 쭉쭉쭉 있는데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소유권자들이에요. 근데 갑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다. 처분에는 양도, 매매 등 법률행위 등 양도도 있겠지만 저당권 설정도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양도도 처분도 가능합니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물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분의 처분, 공유분의 처분했을 때 처분은 예를 뭐였습니까? 양도, 그러니까 매각,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이겠죠. 그렇게 되면 을구에 써 있습니다. 순번당 나오고 저당권 등기 목적,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은행, 뭐 A, 채무 이 2분의 지분에 대해서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을이 분할을 했다. 그런데 이 저당권자 A 입장에서는 지분에 설정을 하지만 이 효력은 이게 목적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지분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죠? 전부예요. 공유 전부의 효력이 미치죠. 따라서 저당권자 파악하는 것은 이 사람 비율의 만큼 저당권자 의사는 이 사람 비율의 만큼 내가 100평이라고 할게요. 50평만 다시 한번 그려서 자 이게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0평이에요. 이 사람이 2분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의 의사는 지분권의 범위는 이 100평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지분권 2분의 1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2분의 1이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한 50평 이렇게 쪼개갖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갑의 것이 되고 을의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의 효력은 요거에 대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비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분할이 되면 별도로 필지가 나눠지겠죠. 나눠지고 갑 등기부가 생기고 을에 관한 등기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부 여기 밑에도 이 저당권이 딱 기재가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분의 효력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방금 본 지문이 집중된 것이 틀린 지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할된 전부에 대해서 예컨대 이게 하나 있어요. 갑을이 있는데 이게 갑을이 있으면 이게 갑 공유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분할이 돼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저당권이 딱 을구에 쓰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을구에 저당권이 그대로 옮겨지고요. 요 밑에도 을구에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갑을 부동산 모두에 대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공유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지분을 해준 경우가 드물어요.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는 개인이 빌려준 게는 가능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했을 때는 이렇게 단독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자, 여기 살펴봤고요. 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침해도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 근저당권 설정된 갑에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돼서는 아니다. 갑물이 공유에 있어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분할이 되면 여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에 다 써 있습니다. 저당권 이런 식으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 신탁이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구분 소유적 관계를 하는 경우는 좀 간혹 있어요. 어떻게 하냐? 토지가 있어요. 토지. 갑 소유였어요. 한 필지로 돼 있어요. 부동산은 필지 개념입니다. 한 필지로. 그런데 이거를 매각했는데 A, B가 공동으로 투자 목적으로 같이 사기로 했어요. 투자로 사기로 했는데 이 A, B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겠죠. 같이 샀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공유지분을 등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A, B는 요거를 분필해서 나눠서 하나의 필지를 두 개로 나눠서 요거는 A가 갖기로 하고 여기로 B로 갖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이걸 전부 다 못 살 것 같으니까 둘이 돈하는데 대신에 요 부분은 두 개로 두 필지를 나눠서 요거는 A가 갖고 B가 갖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한 필지를 분필해서 분필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각자 별개의 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이건 A가 갖고 B가 가지면 돼요. 각자 등기부로. 그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공유 등기를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분필을 하는데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각자 내가 여기 쓸 거고 너는 여기 있어. 각자. 다만 공유의 형태만 취하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딱 나눈 겁니다. 특정시킨 겁니다. 자, 원래는 한 필지였는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분필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근데 약정에서 이 AB가 샀다고 했죠. 갑이었고 여기는 A만 쓰고 여기는 B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등기부를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요거는 A 걸로 하고 B로 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죠. 단독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땅을 샀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럼 건축 면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천이나 그런 거 보면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냥 공유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다만 A와 B 사이에서는 요건 내가 A만 쓰고 여기는 B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한 필지에 보이는 토지 위에 주체가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그 서울 근교에 간혹 있습니다. 과천 가면 이런 게 보입니다. 한 필지 규모가 작은데 집이 두 채가 분리돼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구분 소유적 공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나눴으면 이건 단독 명의가 돼야죠. 그런데 외관상 공유죠. 한 필지 전체로서. 근데 공유의 개념은 이 지분이 A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관념적으로 A, B 사이에서는 여기를 나눴으니까 이건 내 거고 요건 네 거잖아. 근데 공유로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A, B, B, A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니까 A 거, B 거라고 딱 생각을 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럼 각자 써요. 침범도 못해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A, B, B, A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외관상
등기부에서는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필지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두 필지지만 실제는 한 필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분필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입장에서는 각자 서로 명의신탁을 해준 걸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구분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구분 소유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하지만 분필을 안 했고 한 필지에 대한 공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대신에 A와 B, BA 이런 형태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명의신탁을 했다. 서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표현 나오고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냐. 결국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한 필지인데 이 사람들이 협의에 의해서 나눠 가졌고 그 위에 각자 살고 있는 집을 지었다. 그리고 서로 그럼 A, B 서로에서는 각자 단독 소유한 겁니다. 이 부분만큼을 서로 간에 약속에 따라. 다만 등기부에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부분 평수가 작아요. 이걸 쪼개 되면 별도로 주택이 건설이 주택 신축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좀 그림을 머리에 딱 그려 놓으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인이 값 A, B가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기억나죠? 당사자 합의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동으로 원칙적 분필을 해야지만 사정에서 못한 겁니다. 합의로 여긴 내가 쓰고 저기는 네가 써. 그런 합의로 공유 지분 다반 외관사 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공유 지분하게 되면 공유물 전부죠. 효력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지만 약정으로 그걸 깬 겁니다. 바꾼 겁니다. 약정을 바꾼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이 있지만 약정에 의해서 여긴 A가 쓰고 여긴 B가 쓰게 했다는 약정을 한 겁니다. 판례는 당사자 내부 관계선 즉 A, B 관계에서는 각 특정 부분이 소유권을 각자 취득한 것처럼 취득하게 되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애부적으로 그렇게 안 됐죠. 애부적으로 그렇게 안 됐죠. 그렇게 하려면 분필에서 각자 등기부를 두 개 만드는데 아직도 하나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각자 쓰는 걸 두 개로 나눠서 쓰지만 등기부는 아직도 하나예요. 하나. 각 지분 등기는 각자의 특정 매수문에 가여 상호간의 명의신탁으로 본다. 자, 등기부는 하고 그 다음에 공유로 돼 있지만 당사자 내부 관계에서는 각자 단독으로 취득한 걸 보고 다만 공유지분을 통해서 명의신탁을 한 것뿐이다. 분필을 하고 싶은데 단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 당사자 내부 관계에서는 이 얘기는 외부 관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취급하냐. 이 구분 소유적 공유인 것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주택이 선정이 돼 있다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저같이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혹시 이거 구분 소유적 공유 아닐까는 생각하겠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부분은 외국에서 봤을 때 등기부만 보고 판단합니다. 등기부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가 쓰이지가 않아요. 등기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볼지가 취급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당사자 A, B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구속력이 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깼습니다. 그래서 상호 그런 의사표시는 뭘로 본다? 상호 간의 명의신탁을 한 것보다 그러면 상호 간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이걸 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원인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건 분필로 전체를 할 겁니다. 자, 다음 구분구조 공유의 대내관계. 자, 정리를 하게 되면 각 구분 공유자는 다른 구분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전유물을 단독 소유. 맞죠? 구분했으니까 여긴 내가 갖고 여긴 너가 갖는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서로의 입장에서는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모양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해주십시오. 뒤편에 이제 나중에 법정지상권 나올 때 이 개념이 나올 겁니다. 대내관계에서는 이들 사람 관계에서는 각자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전유분을 처분 변경하는데 따라서 저는 동의 열리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유에는 공유물의 처분 시에 다른 공유의 동의 필요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자기가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 B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동의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알려주는 겁니다. 동의가 있어야만이 처분이 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단독 처분, 또 신축도 할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집이 있으면 이거를 처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신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들어가냐면 원래 나대지 신축은 처분행위니까. 구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방해에 대해 배제를 청구했습니다. 만약 B가 이 사용에 침해를 하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내관계 결국은 이 대내관계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나눠지진 않았지만 나눠진 것처럼 나눠져서 각자 소유하는 것처럼 취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등기부상은 아직까지 하나는 필수되어 있지만 이 대내관계는 이미 나눠져서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대외관계입니다. 대외관계는 제3자와의 관계했을 때는 통상의 공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3자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어떻게 구분 소유적 공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통상의 공유와 다를 바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가 다른 공유자의 전유분을 침해한 경우 A, B가 쓰고 있어요. 근데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 구분 공유자는 자신의 주분에 들어 그러면 A는 B의 자신의 전유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A의 전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대외관계에서는 통상의 공유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는 제3자는 대내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침해가 불법 전유하면 그 물건을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배웠던 공유의 일반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공유에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죠? 대내관계, 대외관계. 그래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대내관계는 각자 갖고 있는 것처럼 대외관계는 통상의 공유인 것처럼 공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그것이 경매된 경우 양수인 또는 경락인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그것이 경매된 경우 양수인 또는 경락인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 필지가 집이 있고 통상 이런 경우면 이 A가 갖고 있고 B가 있으면요. 이 A가 이걸 처분하게 되면 매수인한테 대부분은 구분 소유적 공유임을 알려줘요. 다만 이만 사정으로 인해서 분필을 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 사이에서 얘기를 되기 때문에 계속 승계가 돼요. B 또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 나대지인 경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분을 매수했던 사람은 이 공유물 전부 자체의 사용 수익을 예상한 거겠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분을 매수했는데 만약에 A, B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는 것을 효력이 몰랐던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람은 애초 생각과 달리 공유물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공유물 지분을 가지고 전부를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구분 소유족에서는 이 부분만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용 가치는 다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A, B가 있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공유예요. 그러면 사용 가치가 지분의 이 A의 사용 가치는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A가 쓰는 거고 B가 쓰는 거고. 그러면 A의 지분의 사용 가치는 어느 부분에 있어요? 이거죠. 그렇죠.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두 번째는 1번은 일반적인 공유고 2번은 구분 소유적 공유예요. 그러면 이 A의 지분을 산 사람과 이거의 지분을 두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에 해당되는 공유를 산 사람의 가치는 사용한 가치는 다르겠죠. 가치가 전부냐 일부에 따라서 그 가격도 다를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적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일까? 알고서 사야겠죠.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을 알고서 사야만이 승계되는 게 가장 합당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데, 두 번째 뭐냐면 경매예요. 매매, 법률행위에 의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어. 얘기할 때 경매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매의 어떤 투자를 입찰을 할 때는 감정평가서를 기출합니다. 만약에 감정평가서에 경매의 경우는 우리가 이 경매 목적물의 평가는 어떤 투자나 가액을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해요. 만약에 이 감정평가서에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을 판단하는 자료가 있으면 입찰자는 내가 이걸 사더라도 전부를 산 게 아니라 일부만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가치 비교하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입찰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감정평가서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만약 여기에 그중 구분 소유적이라는 것을 밝혀진다면 가액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입찰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일 때요. 그걸 염두에 두고 판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이제 처분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각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으로서 이건 표현이 어때? 각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나눴고 요거다. 그런 경우와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에서 처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겠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중에 전자의 경우, 이 전자의 처분의 모양새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랬던 거 있잖아요. 하나의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처분한 경우고, 아니면 딱 특정된 부분에 대한 사용만 할 수 있는 것만 처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근데 전자의 경우, 이렇게 딱 쪼개서서 요것만 쓰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가격에 승계가 되겠죠. 왜냐면 요것만 파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는 거니까. 하지만 전체에 대한 가치, 사용 가치에 대한 처분이라면 구분 소유적 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각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이 둘 중 하나가 될 거랍니다. 이 말은 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뭐냐면 이 표현 때문에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걸 임의로 넘겼을 때는 그 얘기 다 할 거거든요. 안 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일 거다 이렇게 나누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매에서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라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요게 사용 가치만 처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주면
요만큼의 사용가치만 하는 거냐 아니면 공유물 전부에 대한 사용가치를 처분하냐. 처분은 뭘 처분한 거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뭐가 있죠? 사용 수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치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요의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의 평가를 하게 하고, 즉 요 사용 가치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함. 사용 가치가 어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겠죠.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이 사용 가치는 여기밖에 안 되면 금액이 이것이 거고 전체면 이걸 겁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용 가치에 대해서만 최저 경매를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기대될 거고 입찰자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 필지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상당하다. 제가 했던 이 얘기가 감정평가서를 봤을 때 사용가치의 특정 부분에 판매하고 그런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특정된 2분의 1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성립되는 특정된 2분의 1 지분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낙찰자 또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낙찰자가 알 수 있었고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건 구분 소유적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낙찰을 받으면 계속 구분 소유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그런 게 없으면 구분 소유적 관계는 소멸되고 한 필지 전부에 대한 통상의 공유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 필지에 관한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 목적은 원칙적으로 한 필지 전체 공유지분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 낙찰받은, 매수라는 표현은 낙찰자입니다. 근데 경매는 매매계약처럼 취급합니다.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공유 지분이 당연히 이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감정평가사에 그런 표현이 구분 소유적 공유임을 알 수 있는, 추산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표상하는 것 취급되어 감정평가, 즉 감정평가사가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특정된 사용가치만 매각의 목적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평가를 해야겠네, 그런 겁니다. 당연히 가격은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와는 다를 겁니다. 최저 경매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됐던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즉 감정평가서에 이걸 기재가 안 돼 있는 이상 위 매수인은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거고, 즉 나머지 공유자가 이건 구분 소유적 관계야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상호 명의 신탁 관계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주장을 못 하니까요. 갑 의를 있는데 이렇게 A, B로 나눴죠. A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구분 소유적인 것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낙찰자는 한 필지 전부에 대한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B는 이 낙찰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적 관계를 주장 못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기존의 A, B 사이에 있었던 구분 소유적 관계, 그게 뭐죠? 상호 명의 신탁이었죠? 그 관계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 경우 양수인 또는 경락인 사이에서 구분 소유적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 문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10분 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자의 법적 지상권, 공유로 등기된 구분 소유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 내부 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단독 소유로 되었다. 제가 배웠죠. 대내가에서 단독 사용한다. 그러면 외형상 공유로 돼 있지만 A, B로 될게요. 나눴죠. 그리고 실제로 건물 신축카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A가 소유할 겁니다.
대내 관계에서는 단독 소유로 나누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A 토지, B 토지가 분필돼서 이 건물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 여기 설정이 됐거나 아니면 A 건물과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그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단독으로 소유하니까 이 부분에서 법정 지상권을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자, 공유자의 법정 지상권은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않고 나중에 지상권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대내 관계에서 단독 소유다. 단독 소유를 이 그림은 구분해서 이건 A가 소유하고 있고 B가 소유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A가 건물을 신축하면 A 거고 만약에 당연히 A는 자신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A 토지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나중에 이게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를 고려하지 말고. 그러면 소유가 달리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나중에 지상권 편에서 배울 건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구조는 공유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취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대내가액에서는 단독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반대로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A, B가 구분해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A의 토지에 있는 A가 건물 신축할 수 있는 거죠. B는 못해요. 그런데 B가 어떤 생각을 갖지 모르겠지만 B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취급한다? 공유를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A 토지에 B가 해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을 B가 설정한 거예요. 그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겠죠. 법정 지상권이 생길 수 있다? 없답니다.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을 아셔야만 이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는 겁니다. 다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분 소유자 공유에서 구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오준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유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뭘까요? 대내 관계에서는 각자 소유하게 된 거니까. 다만 외형상 공유로 돼 있죠. 공유로 돼 있는데 그 형태는 공유로 돼 있지만 실질은 뭐다? 상호 명의신탁. 따라서 구분 소유자 공유를 깨트리는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라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징은 왜냐? 대내 관계에서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 다만 외관에서 봤을 때는 공유다. 원칙적 공유는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건데 구분 소유자 공유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공유의 특징이 뭐다?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하는 거다. 따라서 분할이 안 나오겠죠. 다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해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공유 분할 청구 대신에 뭘 하면 된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면 된다. 이 문장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